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자수명인 명씨와 그녀의 며느리 설아. 은혜로 시작된 두 여인의 인연은 10년이라는 혹독한 세월 속에서 원망과 독설로 얼룩집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투 뒤에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의 통증보다 더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될 두 여인의 뜨거운 서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기회를 따를 자가 없다는 칭송을 받는 자수명인 명씨. 그녀의 바늘 끝에서 태어난 모라는 금방이라도 향기를 풍길 듯 요염했고, 수노인 나비는 보는 이의 손길을 피해 날갯짓을 할 듯 생생했습니다. 도성 내노라 하는 사대부 가문의 마님들조차 그녀의 자수 한 점을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성급한 정승댁 마님이 하인을 대동하고 명운당의 문을 박차며 들어와 거액의 재물을 내밀었을 때도 명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명명인 내 4달 환갑잔치에 쓸 병풍이 급하니 이 황금을 받고 내 것부터 먼저 손대주시오. 명씨는 수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마님, 제 바늘은 금부치의 무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단 위에 향기가 맺히길 기다릴 줄 모르는 이의 집안에는 제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법이니 그만 돌아가시지요. 단칼에 거절당한 마님이 낯을 붉히며 물러가자 명씨의 시선은 마당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던 설아에게로 향했습니다. 명씨의 눈동자에는 방금 전의 냉정함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서슬퍼런 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나뿐인 제자이자 외며느리인 설아에게만큼은 유독 잔혹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설아가 추위에 떨며 빨래를 멈추고 잠시 손을 불자 명씨의 매서운 호통이 명운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손끝이 시리다 하여 마음까지 얼려버릴 셈이냐. 내 손바닥에 박힌 그 굳은 살 하나하나가 내 가문을 다시 세울 주춧돌이 되거늘 어찌 그리 나약하게 구느냐.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손마디가 쑤셔 자꾸만 힘이 풀리옵니다. 그러자 명씨는 곁에 있던 지팡이로 마루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바늘을 잡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 고운 손을 냇가에 던져버리거라. 명문가의 금지옥엽이라는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너는 평생 비단 위에 헛된 실질이나 하는 광대에 불과할 것이다. 당장 물러가 거친 삼배를 짜거라. 실이 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이 내 뼈에 새겨질 때까지는 결코 자수함을 열지 못할 것이다. 본래 설아는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의 금지옥엽으로 자라 눈처럼 희고 옥처럼 고운 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꽃 같은 나이에 가문이 영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풍비박산 나기 전까지는 그녀의 손에 닿는 것이라곤 부드러운 비단과 향기로운 꽃잎뿐이었습니다. 관비로 끌려가 평생을 수치 속에 살아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 거액의 재물을 치르고 그녀를 데려와 며느리라는 울타리를 쳐준 이가 바로 명씨였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명예를 털끝만큼이라도 지켜준 명씨를 하늘 같은 은인이자 스승으로 여겨 뼈를 깎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명씨는 설아의 그 고운 손을 볼 때마다 입술을 비틀며 냉소 섞인 목소리로 설아의 가슴에 비수를 꽂듯 말했습니다. 양반집 꽃으로만 자라 손끝에 힘 하나 없구나. 살얼음 같은 세상을 보지 못한 나약한 손으로는
비단실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명씨는 설아의 손에서 가느다란 바늘을 빼앗고 대신 산더미 같은 거친 삼배 더미를 안겼습니다. 설아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수 비법은커녕 바늘 귀에 실 한 번 꿰어보지 못한 채 온종일 어두운 방 안에서 배틀 앞에 앉아 투박한 삼배를 짜야 했습니다. 가느다란 명주실 대신 거친 삼배실이 설아의 고운 지문을 갉아먹었고 반복되는 북질에 어깨는 무너져 내릴 듯 아팠습니다.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고 냇가가 꽁꽁 얼어붙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명씨는 설아를 얼음장 같은 냇가로 매정하게 내몰았습니다. 설아의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보랏빛으로 변하고 살같이 붉게 터져 진물이 흐를 때까지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게 했습니다. 고통과 추위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는 설아를 보며 명씨는 뒤에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겨우 그 정도 고통도 못 이겨서 어찌 한 땀에 진심을 담겠느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모르는 자가 수놓은 꽃은 그저 가짜일 뿐이다. 설아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홀로 갈라진 손마디에 피가 섞인 기름을 바르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명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심해졌습니다. 밥 한 그릇을 줄 때도 명씨는 설아의 기운 빠진 모습을 보며 비정하게 말했습니다. 일한 만큼 먹으라. 손끝에 땀방울이 맺히지 않았는데 어찌 곡기를 탐하느냐? 그러고는 모래가 서걱거리는 거친 보리밥만을 내어주었습니다. 설아가 실수로 배를 조금이라도 잘못 짜거나 실을 엉키게 하면 명씨는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며 꾸짖었습니다. 정신이 흐트러지니 실도 제 길을 잃는 것이다. 내 나약함이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우겠느냐.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설아의 희고 옷 같았던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투박해졌습니다. 마디는 굵어졌고 손등에는 험한 일에 긁힌 흉터가 가득하여 이제는 어디를 보아도 과거 명문가 아가씨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씨는 그런 설아를 곁에 두고 부리면서도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비기는커녕 시를 고르는 법이나 밑그림을 그리는 기초적인 가르침조차 단 한 번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가슴 속에는 스승을 향한 깊은 원망과 알 수 없는 서러움이 새겨져 가고 있었습니다. 낙엽조차 숨을 죽인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명운당의 안방 상전인 명씨의 서슬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최근 들어 명씨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듯 더욱 날카로워졌고 설아를 향한 매질 또한 까닭없이 거칠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에 불안해하면서도 모두가 잠든 자정을 넘겨서야 가슴속에 품어왔던 작은 꿈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녀는 명씨 몰래 괴짝 뒤에 숨겨두었던 몽당 바늘과 자투리 실을 꺼내어 손바닥만한 낡은 비단 조각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장미나 모란이 아닌 들판에 흔히 핀 페랭이 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설아만의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7년 전 설아가 찬물에 손을 씻다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짓무를 때 명씨는 지팡이를 내리치며 매몰차게 돌아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바를 시간 있으면 배나 한 줄 더 짜라. 내 게으름이 병이 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날 밤 설아의 머리맡에 놓였던 것은 화려한 보석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아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채 지시겨진 들풀 주머니, 그리고 그 곁에 툭 떨어져 있던 보랏빛 페랭이꽃 한 송이뿐이었지요. 명씨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게으름이 병이라 설아를 꾸짖고 돌아섰지만 깊은 밤 홀로 산비탈을 타며 제자의 문드러진 손가디를 낫게 할 약초를 캐왔던 것입니다. 설아는 차가운 방 안에서 그 씁쓸한 약초 향기를 맡으며 깨달았습니다. 스승의 매질은 살을 애지만 스승이 몰래 둔 그 꽃송이는 심장을 데운다는 것을요. 그 무뚝뚝하고 시린 위로가 설아에게는 7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게 한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이제 설아의 손은 10년 전에 그 옷 같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거친 삼배를 수만 번 밀어낸 단단한 굳은 살이 박였고 손등은 얼음물을 견뎌내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수의 기적은 바로 그 추해진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늘고 매끄러운 명주실만 만졌던 예전의 손이었다면 페랭이 꽃의 가냘픈 줄기를 이토록 꼿꼿하게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거친 삼배실을 팽팽하게 당기며 단련된 손끝의 근육은 바늘이 비단을 뚫고 나갈 때 한치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는 강인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줄기 하나를 수놓아도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추위 속에서 빨래를 하며 설아는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서두르면 실이 엉키고 조급하면 바늘에 손을 찔린다는 이치를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설아의 바늘땀은 이제 단순한 간격이 아니라 고통을 삼키며 만들어낸 인내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꽃잎 하나를 채울 때도 수천 번의 바늘질을 묵묵히 견뎌내는 그 호흡은 예전에 화려하기만 했던 자수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입체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씨의 비단 위에 놓인 페랭이 꽃은 더 이상 흔한 들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풍파를 견디고도 보랏빛 자태를 잃지 않는 설아 자신의 모습이었고 겉으로는 섯을 펄었지만 속으로는 제자를 아꼈던 명씨의 거친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사 대신 자투리 실로 이어 만든 그 꽃송이에는 삶의 밑바닥을 훑고 지나온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숭고한 생명력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비단 조각 위에서 피어난 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깎이고 굳어진 설아의 영혼이 바늘 끝을 통해 흘러나온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몰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콰당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명씨가 들이닥쳤습니다. 명씨의 눈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번뜩였으며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서둘러 설아의 자수 조각을 낚아챘습니다. 설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스승님, 비록 몰래 한 일이나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7년 전 그날 제 머리맡에 놓아주셨던 그 페랭이 꽃에 대한 제 감사의 마음입니다. 설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명씨는 설아가 내민 비단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찌이그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비단이 두 조각으로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설아의 10년 공부가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명씨는 마치 설아를 이 집에서 떼어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고작 내가 10년 동안 내 집 밑바닥에서 보고 배운 것이냐? 감히 이따위 천한 들꽃을 내 비단에 올리다니.
내 솜씨에는 여전히 고생이라곤 모르는 천박한 양반의 비린내가 진동하는구나. 삶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실은 영혼이 없는 시체와 다름없거늘 이따위 죽은 실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겠느냐. 김명씨의 분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과격했습니다. 그녀는 돌연 괴짝 깊숙한 곳을 뒤지더니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자수함 하나와 검은 천으로 칭칭 감싼 작은 상자에 담긴 술병 하나를 설아의 발 앞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 오늘 밤 반드시 설아를 내보내야만 한다는 기세였습니다. 김명씨는 지팡이로 방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호통쳤습니다. 이제 너와 나의 인연은 썩은 새끼줄보다 못하게 되었으니 당장 내 집 문턱을 더럽히지 말고 나가거라. 너 같은 미련하고 천박한 제자도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는 며느리도 이제 내게는 필요 없다. 당장 나가란 말이다. 갑작스러운 파문과 축출 선언에 설아는 명씨의 옷자락을 붙들며 오열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저를 어찌 이 깊은 밤에 내치시나이까. 하지만 명씨는 설아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마루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설아가 차가운 흙바닥으로 나동그라지자 명씨는 문틈 사이로 숨을 헐떡이며 싸늘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술병을 가져가거라. 내가 친정 대문을 넘는 순간 지긋지긋한 이곳의 기억과 내 비참한 과거를 씻어내기 위해 마시는 독주다. 단 명심해라. 친정 대문을 넘기 전에는 절대로 죽어도 이 병을 열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전에 뚜껑을 연다면 너와 나는 저승에서도 원수가 될 것이다. 설아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원망과 슬픔을 안고 차가운 서리가 내린 달빛 아래 낡은 자수함과 술병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가 명운당의 대문을 나서는 순간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고 스승의 방 불빛은 매몰차게 꺼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관가의 감시가 좁혀오고 가문의 복권 소식이 들려오자 설아를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한 명씨의 마지막 필사적인 연극이었음을 설아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집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가 내던진 술병과 낡은 자수함을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냥 가슴에 꽉 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과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거칠게 짠 집시는 이미 해져 발가락 사이로 진물이 흘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차인 발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길 위에 낙엽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설아를 더 괴롭힌 것은 심장을 파고드는 배신감과 원망이었습니다. 10년 세월을 종처럼 부려먹고도 마지막 순간에 독주를 마시고 죽어 과거를 잊으라며 차갑게 등을 돌린 명씨의 눈빛이 환영처럼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설아는 피 맺힌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은조렸습니다. 나를 그토록 미워하시더니 결국 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내 손으로 명주를 끊으라 하시는구나. 10년 공덕이 고작 죽음으로 갚아야 할 빚이었단 말인가. 설아는 몇 번이고 실신할 듯 비틀거리면서도 오직 죽더라도 친정집 앞마당에서 죽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향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된 눈을 비비며 도착한 그곳에서 설아는 그만 들고 있던 자수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모의 불길에 휩싸여 주춧돌만 남은 채 잡초만 무성해야 할 친정집 자리에 이전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웅장한 기와집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아함에 넋을 잃고 서 있는 설아의 앞으로 집 앞을 지키던 관아의 군사들이 위험 있는 보폭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설아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예를 갖추어 외쳤습니다. 아이고 설아 아씨, 이제야 오십니까? 대감님께서 복권되시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씨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꿈결 같은 부축을 받으며 대문을 들어서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소복 차림의 설아를 보고 맨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설아의 거북이 등껍질처럼 투박해진 손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는 오열 섞인 목소리로 설아가 차마 짐작조차 못했던 지난 10년의 숨겨진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내 딸 설아야. 사실 10년 전 우리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간신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방을 뛰어다닌 이는 다름 아닌 내 시어머니 명씨였다. 그녀는 자수를 팔아 모은 평생의 재산을 헐어 조정의 관리들을 매수하고 증거를 수집했느니라. 그 과정에서 간신들의 자객에게 습격당하고 관가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코 너와 우리 가문을 포기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설아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입은 고문으로 명씨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으나 내게는 그 상처조차 숨긴 채 늙어 뼈가 마디마디 쑤신다며 핑계를 댔던 것이다. 명씨는 아직 복수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양반가의 여식임이 드러나면 해를 입을까봐 내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느니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산속에서 숯을 굽던 미천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야. 설아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자 아버지는 통탄하며 명씨의 속 깊은 배려를 일러주었습니다. 너에게 비단 자수를 금지하고 거친 삼배를 짜게 하며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시켰던 것도 실은 이 때문이었다. 관가에서 보낸 밀탐들이 명운당을 감시할 때 손이 고운 설아가 아니라 손에 시커먼 재가 묻고 굳은 살이 박인 숫장이의 딸처럼 보이게 하여 그들의 의심을 완전히 피하려 했던 명씨의 눈물겨운 위장이었던 것이야. 10년 동안 가했던 모진 매질과 구박은 외부의 감시를 속이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으며 자수 솜씨로 신분이 탈로 날까 염려하여 비단에 손도 못 대게 했던 것이란다.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설아는 망연자실한 채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내던졌던 독설과 멸시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단한 방패였음을, 스승의 차가웠던 침묵이 실은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비명이자 기도였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설아는 품 안에 든 술병을 꼭 껴안은 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던 명씨의 집이 있는 쪽을 향해 하염없이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스승님, 제 어리석음이 스승님의 깊은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이 저를 살리려는 사랑이었음을 어찌 이제야 알았단 말입니까? 설아는 친정집 방 한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검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씨가 과거를 잊기 위해 마시라며 던져주었던 증오스러운 술병과 그것을 담고 있던 낡고 투박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 대문을 넘기 전엔 절대로 열지 말하던 명씨의 서슬퍼런 음성이 마치 저주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설아는 비장한 심정으로 벽마개를 비틀어 열었습니다. 그러나 마개가 열리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코를 찌르는 독주의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맑게 씻어내리는 듯한 은은하면서도 깊고 따스한 약초의 향기였습니다. 명씨가 10년 세월 동안 설아의 터진 손마디를 훔쳐보며 밤몰래 눈물로 다려냈을 보혈의 진액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병을 내려놓던 설아의 눈에 술병이 담겨있던 상자 바닥의 틈새가 보였습니다. 무언가 덧대어진 듯한 바닥판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기름 종이에 쌓여 돌돌 말린 얇은 한지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펼치자 명씨가 지난 10년 동안 서툰 필체로 관가와 조정에 바쳤던 수백 장의 탄원서 초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이마다 배어있는 선명한 핏빛 지장과 눈물 자국, 그리고 설아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의 상단에 저축해둔 거액의 어음들이 상자 바닥 비밀스러운 공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지막으로 남은 쪽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명씨가 설아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몸속에 자라난 병마가 이미 뼈마디까지 스며쓰니 남은 날이 길지 않음을 안다. 내가 내 곁에서 나의 마지막 고통과 추한 임종을 지키느라 내 귀한 청춘을 허비할까 두렵구나. 제자가 스승의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는 대신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 세상 위를 당당히 걷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술은 내 기억을 지울 독주가 아니라 내 지친 몸을 일으킬 내 마지막 정성이다. 설아는 그제야 명씨가 왜 하필 가문이 복권되는 시점에 맞춰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쫓아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죽음을 제자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리고 제자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랐던 명씨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함께 건네받은 자수함의 이중 바닥에서 나온 비법서 첫 장에도 스승의 진심은 이어졌습니다. 손이 고운 자는 비단 위에 자수를 놓으나 마음이 굳은 자는 세상 위에 수를 놓는 법이다. 내가 내 손을 투박하게 만든 것은 내가 다시 양반이 되었을 때 내 밑에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고단함을 손끝에 굳은 살로 기억하게 하려는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이제 그 단단해진 손으로 너만의 세상을 수놓거라. 설아는 그 글귀를 쓸어내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명씨가 왜 한겨울 얼음물에 자신의 손을 밀어 넣었는지, 왜 비단 대신 거친 삼배를 짜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박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여인으로 키워내기 위한 스승의 처절하고도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설아는 가슴을 쥐어짜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상자 속 서신에 적힌 병마가 깊어 임종이 머지않았다는 고백을 읽는 순간 설아는 명씨가 홀로 차가운 방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홀로 외롭게 떠나려 했던 스승의 처절한 배려를 깨달은 순간 설아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귀영화와 안락함을 뒤로한 채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며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자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도리와 강인함이었는데 어찌 제자가 스승의 마지막을 모른 척하겠습니까?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명운당으로 가야겠습니다.
설아는 친정에서 내어준 가장 빠른 말의 고삐를 잡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명운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새벽 안개를 헤치고 도착한 명운당은 주인 잃은 집처럼 적막했고 마당에는 낙엽만이 쓸쓸히 뒹굴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단숨에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명씨는 차가운 방 안에서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아의 눈시울을 다시 붉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명씨의 굳어가는 손에는 설아가 수놓다 버렸던, 그래서 명씨가 무참히 찢어발겼던 그 붉은 비단 조각이 투박한 솜씨로 기워진 채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명씨의 야윈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설아입니다. 이 술이 과거를 잊게 할 독주라 하셨습니까? 제게는 스승님의 온 생애가 담긴 생명수였습니다. 제 손이 이제 어떤 험한 일도 견딜 만큼 단단해졌으니 이 손으로 스승님을 결코 저승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그날부터 설아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씨가 비법서와 함께 남겨준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 직접 산을 타며 약재를 구하고 약을 다렸습니다. 한겨울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익혔던 인내로 밤을 지새웠고 삼배를 짜며 단련된 강한 손으로 명씨의 마비되어가는 팔다리를 매일 수천 번씩 주무르고 닦아냈습니다. 이름난 의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던 깊은 병마였지만 제자의 손끝에 맺힌 간절한 정성은 명씨의 멈춰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던 어느 새벽 창가에 푸른 빛이 돌 때쯤 기적처럼 명씨가 눈을 떴습니다. 명씨는 머리맡에서 웅크린 채 잠든 설아의 거친 손을 떨리는 손길로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왜 이 고생을 다시 사서 하느냐. 내가 너를 어찌 보냈는데 기어코 이 모진 어미 곁으로 돌아온 것이냐. 그 낮은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 선 독설이 아닌 제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명씨는 설아의 투박하지만 단단해진 손바닥 위에 자신이 평생을 써온 낡은 바늘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손은 세상의 어떤 아픔도 품어낼 준비가 되었구나. 자, 이제 이 바늘로 마음을 담아 세상을 수놓아 보자꾸나. 그렇게 명씨는 설아에게 자수의 마지막 비기인 마음으로 세상을 수놓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스승의 강인한 정신과 제자의 정교한 기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이 합쳐진 그들의 자수는 이전의 그 어떤 명작보다도 숭고한 경지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조선 최고의 자수명인으로 나란히 이름을 떨쳤습니다. 왕실의 비단을 수놓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두 사람은 틈날 때마다 저잣거리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늘을 들었습니다. 설아의 투박한 손에서 태어난 꽃들은 슬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명씨의 인자한 미소는 명운당의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바늘 끝에서 가장 따스한 꽃이 피어나듯 지금 여러분의 손에 남은 상처와 굳은 살도 훗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자수가 되어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특급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